아이폰이 그 다음이었고요. 아이폰 14를 먼저 얘기를 하죠.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모두 예상한 대로 저 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 플러스가 추가가 되었어요. 짝짝. 그래서 6.1인치의 일반 아이폰 14가 이제 기본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이폰 14 플러스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 6.7인치짜리. 그러니까 프로맥스랑 거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 크기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가격을 싸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시점에서 이미 1차 출시곡에 대한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나온 얘기긴 한데 플러스가 말아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고밍치의 일단 중간 분석에 따르면 이제 뭐 워낙 그 이제 14 아이폰 14 플러스의 뭐 그 예약 성적이 아이폰 13 미니보다도 안 좋다면서 뭐 이제 이거는 전략 실패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예약 판매라는 것 자체가 이걸 생각을 먼저 해보면은 사실은 얼리 어답터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새로운 폰을 최대한 빨리 갖고 싶어서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13 미니 같은 경우 미니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미니는 이제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할 거란 말이야. 그 예약 판매를. 그러니까는 그래서 약간 예약 판매량 자체는 더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4 플러스를 살 사람들은 진짜로 진짜 일반인들 그냥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폰 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폰이 망가졌거나 이럴 때 그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이제 막 출시도 안 됐고 이제 막 예판 시작했는데 14 플러스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 14 플러스 망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이걸 보면서 이게 다 되게 고민치답지 않은 되게 좀 성급한 해석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블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잘 들려요. 네. 예. 네, 되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WWDC 이후 WWDC도 오셨었나요? 기억도 안 나 이제. 그때 WWDC 때는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막 정님이랑 5명이서 했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디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안 울리네요. 괜찮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막 14 플러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14 플러스가 뭐 아직 이제 막 예판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트위터에서 막 이제 미니 좋아하는 사람들 꼬수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 꽃이다 막 이러면서 어차피 그래도 미니는 안 팔릴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14 플러스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특히 또 이제 일반 14가 이제 일반 13이랑 그렇게 너무 차이가 없어갖고 더 안 팔릴 그죠? 것 같아요. 13보다는. 지금 애플의 이 전략 자체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프로에 굉장히 몰빵을 해주고 있는 약간 그런 모양새여 갖고 뭐 하여튼 예. 가격을 안 올리는 대신에 이제 네, 일반보다 프로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서 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는 그런 뭐 그렇죠. 전략인 것 같죠? 14를 전략이라 그러니까 음.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항상 지적하셔가지고 전략. 옛날에 그 쇼츠 그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그걸?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그죠? 이거 그거 사실은 이 블루님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있잖아요 사투리가 뭐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땅콩인도 좀 있어요. 있죠. 예, 이게 고쳐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난 그거 지적하는 것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꼬나리지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거는 내가 뭐라 할 건 아니니까. 자, 다시 아이폰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플러스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A15 바이오닉이 뭐 그대로라고 하기에는 아이폰 13 프로에 있는
저 비닝 안 된 저 A15 바이오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GPU 5개짜리. 그리고 이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잠깐 언급되고 지나간 내용인데 냉각 성능이 더 개선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13%가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 냉각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던가요? 옛날에 뭐 스로틀링이 좀 있었다고 13%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프로 모델들이 그 뭐냐 샌드위치라 그러나 복층 PCB를 적용해가지고 아, 네, 맞아요. 배터리 그 공간을 들리려고. 예. 되게 아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AP 발열이 당연히 더 해소가 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난드 테크에서 전성비, 전력 소모랑 이제 성능이랑 동시에 측정을 했는데 전력 소모 자체는 이제 이전보다 뭐 더 개선이 됐는데 오히려 지속 성능은 이상하게 더 떨어졌다. 원래 이제 사실 똑같은 플랫폼에 들어가 있으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발열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 성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스로틀링이 더 심하게 걸리더라. 그래서 이제 왠지를 추측해 보니까 그런 구조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추측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그렇게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애플도 이제 그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14부터 이미 그걸 떡하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내부적으로 좀 냉각 구조를 좀 개선을 실제로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얘기 뭐 그걸 또 굳이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아마 이게 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거를 굳이 얘기한 이유가 일단 A15를 그대로 썼다는 거를 어떻게든 카바를 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결국은 이게 사실은 작년 거를 그대로 쓴 게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옛날에 그 아이폰 5C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거는 뭐 애초부터 사실 우리가 뭐 아이폰 5를 그거를 그냥 새로운 뭐 unapologetically 플라스틱으로 묶어서 엮어서 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넘버링이 올라가면서 그대로 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라서 그거를 어떻게든 커버를 치려고 뭐 일단은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갔던 뭐 GPU 5개짜리고요. 그다음에 냉각 기능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그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확실히 13보다는 성능이 낮기는 나을 거다. 근데 얼마나 더 나은지는 얘기 안 해줄 거다. 약간 이런 거잖아, 사실은. 예, GPU 하나만큼 낫겠죠. 예, 뭐 그렇겠죠.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8% 성능이 더 좋다라고 그래도 뭐 언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GPU만. 의미가 아주 없진 않네. 그래도 최소한. 근데 사실 CPU 성능 개선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그 당연한 얘기지만 그건 A15 바이오닉이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뭐 그거를 아니면은 그 냉각 기능이 더 좋아졌으니까 뭐 클럭을 높인다든지 그런 거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걸로 그냥 땜빵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사실은 보면은 뭐 더 커진 메인 카메라다라고 하는데 이게 스펙을 자세히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폰 13 프로의 메인 카메라를 받아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메인 카메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그게 계속 되는 거죠. 작년 프로에 있던 게 올해는 이제 레귤러 이제 메인 카메라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근데 불행히도 초광각 카메라는 그대로인 것 같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이폰 11부터 계속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좀 심각한 것 같긴 한데 최소한 뭐 13 이번에 13 프로에 개선된 거 좀 넣어주지. 뭐 그럴 바에 뭐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그거였나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전면 카메라에 AF가 들어갔어요. 이제 오토포커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최초래요. 아이폰 이게 몰랐는데 아이폰 전면 카메라 여태까지 계속 그 고정 초점이었단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자동 초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것도 나름 혁신이네. 고정 초점보다 자동 초점이 왜 좋은지 이제 사진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고정 초점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전면 카메라의 목적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은 음. 저 페이스타임 뭐 영상 통화할 때 이제 얼굴 해주거나 이런 목적이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셀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범위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셀카는 보통 한 명이 뭐 얼짱각도 하면서 약간 이런 거였는데 네네. 이제는 막 이제 관각 렌즈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셀카를 찍으세요.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고정 초점이 되면은 만약에 앞에 있고 뒤에 있다 이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살짝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거리를 이렇게 뒤로 한다고 했다가 전체가 이제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살짝 어긋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조리개를 이제 뭐 어둡게 만들어 이제 조리개를 좀 더 이제 어둡게 만들어서 심도를 좀 깊게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아마 타협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또 조리개 값이 이제 또 높아지면은 또 사진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네. 또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 카메라에 자동 초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얼굴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일단 조리개를 조금 더 이제 해도 자동 초점에 따라 이제 초점 포인트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포커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페널티가 사라져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면 카메라에서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조리개를 이제 더 열었다 그랬거든요. 조리개 값이 더 낮아요, 이번 게. 그래서 네네. 더 밝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죠, 결국은. 이게 그 초점의 그 걱정 없이 좀 더 이제 밝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 저조도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저 ISP단에서 이제 새로운 또 모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포토닉 엔진이라고 하죠. 네. 포토닉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저희가 옛날에 이제 딥퓨전이라고 이거 설명한다고 맨날 진짜 옛날 그거 백투더맥 시절이었나? 그때 이거 설명한다고 되게 애먹었던 그 기능인데 이게 아이폰 11 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쿠도캐스트에서 애먹었었나? 뭐 하여튼 둘 중 하나였는데 이제 디퓨전이라고 해서 이제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갖다가 이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아서 이제 디테일을 향상시키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 더 버지에서는 이걸 이제 보통 스웨트 모드라고 하죠. 맨날 왜냐면 디퓨전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애플이 들고 오는 사진이 죄다 사람 스웨터 입은 사진이었거든. 그래서 그랬는데 이 포토닉 엔진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제 이 디퓨전이라는 과정을 원래는 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쿠도캐스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뭐 갤럭시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 뭐 이제 그냥 일반처럼 뭐 SLR 카메라처럼 그냥 찰칵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엄청난 계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게 뭐 이제 알고리즘이랑 그다음에 ISP 그러니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화상 신호 프로세서가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디퓨전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이 길다란 이제 이 이미지 처리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순서를 이제 사진을 이제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아이폰에 이제 이 ISP랑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이 순서대로 뭐 사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디퓨전이 상당히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포토닉 엔진이라는 것은 이 디퓨전을 앞으로 옮겨서 좀 더 아직 덜 처리된 상태. 그러니까 좀 더 아직 데이터가 이게 그 로 데이터가 많을 때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디퓨전을 미리 처리를 해서 이거에 이제 중저조도 성능을 더 높인다라는 게 이제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막 뭐 메인 카메라 기준 뭐 이제 다른 센서의 개선이랑 포함해서 뭐 3배 저조도 성능이 3배 더 좋다 막 이랬는데 3배 더 좋다는 게 대체 무슨 데이터 포인트로 3배가 더 좋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SLR은 아닐 것 같고 SNR일까요? 설마.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3배가 더 좋다고 하는 건지 난 도당체 알 수가 없다니까. 뭐 나름 그게 있겠죠. 뭐 이거를 하는 기준이. 제가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부연하면 이제 디퓨전이라는 게 이제 결국 사실 노이즈 리덕션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냥 예를 들어서 픽셀에 발생하는 랜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접 픽셀이 동시에 이제 똑같은 양의 노이즈가 발생하진 않으니까 인접 픽셀이랑 그 값을 평균화 시켜버리면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뭉개지죠. 되면 예, 이제 디테일이 우리가 흔히 수채화라고 얘기하는 그 디테일이 다 뭉개진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빠른 시간 내에 찍어서 그 중에 흔들린 거 제외하고 그런 제외하는 과정이 다 AI로 이루어지는 거죠. 흔들린 거 제외하고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그 위치를 보고 있는 픽셀 중에서 이제 여러 개를 분석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인접 픽셀에서 평균화하는 과정을 최소화해서 이제 저조도에서 디테일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방식인데, 전체 사진에서 많이 하죠. 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에 RGB, 픽셀 하나에 RGB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에서는 한 개 픽셀에 RGB가 다 있어서 한 픽셀의 색깔이 이제 결정되고 뭐 옆에 픽셀의 색깔이 결정되고 이렇게 이제 모든 디스플레이에 있는 모든 픽셀의 색깔이 결정되면 우리가 보는 그림이 나타나는 건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픽셀 하나에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만 있는 픽셀, 녹색만 있는 픽셀, 파란색만 있는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쫙 배열이 돼 있는데 요거를 베이어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왜 베이어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거는 또 이제 주제 바뀌니까 잠깐 치워놓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픽셀에 RGB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픽셀에 있는 RGB 데이터를 주변에 있는 픽셀에서 가져와 가지고 RGB를 채워 넣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바로 옆에 있는 픽셀들의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오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좀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뭐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ISP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과정들이 다 이제 처리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디퓨전이라는 거는 이제 디테일을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노이즈 리덕션에 해당하는 기술인데, 노이즈 리덕션은 사실 다른 처리들보다 선행돼야 되거든요. 다른 처리들이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노이즈 리덕션이 나중에 들어가면 노이즈 리덕션을 먼저 하고 다른 처리를 했을 때보다 이제 이미지가 훨씬 더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영상에서 색 보정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그게 제일 기본이 되는 얘기죠. 노이즈 리덕션을 제일 그 위에 먼저 걸리는 이펙트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노이즈 리덕션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 뒤쪽에 다른 게 들어가고, 이제 이걸 위해서는 그 RGB 데이터가 없는 그 로우한 시그널에서 이제 디퓨전이 동작할 수 있도록 완전 새롭게 머신러닝을 학습시켜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노이즈 리덕션을 사진 촬영하는 아까 그 파이프라인의 앞쪽으로 집어 당김으로써 훨씬 더 이제 최종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쵸.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다 뭔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뭐 정말 이따가 엄청난 마케팅 네이밍이고, 물론 이 와중에 이제 2.5배를 어디서 가져온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케팅. 뭐 포장이 일단은 있겠죠. 뭐 눈으로 봤을 때 이게 2.5 뭐 뭔가 아마도 그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이제 센서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애플에서 몇 퍼센트 더 나은 그 야간 화질, 그때는 이제 이런 포토닉 엔진이 빠지고 이제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이제 센서가 커지고 센서랑 조리개 해가지고 이제 총 빛을 몇 퍼센트 더 받게 됐는지를 그 수치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즈 계산을 했을 때 빛을 그 센서 크기가 이만큼 커지고 이제 조리개 크기가 이렇게 돼서 뭐 빛을 이만큼 더 받게 되면 이제 기대 노이즈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실 그 정량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 포토닉 엔진의 추가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빛을 2배 더 받게 하면 이 정도로 이제 노이즈가 저감된다라는 추측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그 작년의 발표랑 올해 발표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참 이게 뭐 일단 뭐 그렇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저 실제 샘플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봐야겠죠. 또 어떻게 실제로 어떨지는. 그리고 비디오 촬영 쪽에서도 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액션 모드라 그래서 원래 사실은 애플의 그 아이폰의 그
이제 뭐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동영상 촬영할 때 이제 흔들림 방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강화한 이제 액션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는 모드를 따로 켜줘야 되는데 이제 이건 진짜로 대놓고 이제 격한 움직임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뭐 주변 이제 뭐 그거죠 초광각 울트라 와이드 이제 초광각 카메라의 그 데이터까지 아마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엄청난 최적의 그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프롭이 들어갈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크롭이 좀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 그리고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 역시 들어가고요. 이제 이거 애플워치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뭐 여기는 뭐 256G까지 감지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256G면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진짜로. 아, 그 제가 F1에서 작년에 해밀턴이랑 그 작년에 이제 1위 다툼 하던 드라이버들이 벤스 막 트라펜이었나? 충돌해가지고 네. 이렇게 팍 하고 날아갔을 때 그때 기억하기로 51G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중력 가속도가.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 9G까지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탑건 매버릭에서 그 피가 뇌에 안 가서 기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 음. 탑건 매버릭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하여튼 네. 아, 물론 256G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겪으면 이미 죽는 거지만 만약에 휴대폰이 사고가 나서 어디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G가 확 튈 수 있죠. 아, 뭐 네. 물론 그렇다 한들 256G까지 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휴대폰이 256G를 겪어버리면 휴대폰이 박살나겠죠. 아마 신고를 못할 정도로 박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것은 루머 좀 돌았던 내용인데 그 위성 연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이벤트 초장부터 그게 티저가 있긴 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이벤트 시작할 때 이제 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데 지구로 들어오면서 위성이 하나 지나가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오늘 사실 이벤트를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암시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복선을 깔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위성 지원한다는 거를.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호가 안 터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비상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신고를 하는 거를 이제 이 위성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신고를 하겠다는 게 이제 이 기능의 골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위성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뭐 옛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안테나 이렇게 돌려서 수납했다가 이제 전화를 하려면 이제 막 이렇게 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이폰에다가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위성 전화들보다 확실히 신호가 약하죠. 그래서 신호가 약해서 뭐 이제 데이터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뭐 단답형 문자 이런 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한데 애플이 이거를 위해서 이제 UI 최적화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UI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로는 이게 그 용량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뭐 특수 프로토콜을 따로 또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UX적으로도 되게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는 게 보통 이제 신고를 할 때 뭐 어디 계십니까? 뭐 누구는 다치셨습니까? 뭐 이 상황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묻고 답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위성 그거 신호 잡고 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거기서 20개를 하면은 언제 그 신고를 합니까? 신고하다 1시간 걸리겠네. 사람 죽겠네 이러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나 했더니 이게 약간 위저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아이폰 그 UI에서. 그래서 뭐 그냥 질문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폰을 통해서 뭐 몇 명입니까? 뭐 그리고 당신 혼자 다쳤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쳤습니까? 뭐 등등등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 답하면은 이제 아이폰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이거를 하나의 메시지로 다 추려내서 한 방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질문할 일 없게. 그리고 어차피 뭐 당연히 뭐 GPS 이런 거 있으니까 위치 정보는 어차피 알아서 전송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UX에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20개 하다가 뭐 그런 일도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보태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이해했던 거는 그 위저드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한 번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쫙 다 패킹해서 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를 평문 텍스트로 쓰면 애플이 이제 새로운 압축 방법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조난되었다 이렇게 하면 뭐 지금은 그냥 한국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한국어로 하면 뭐 하나가 2바이트죠 한국어는. 그렇죠.
그래서 뭐 2명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굉장히 많은 바이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미리 이제 사전에 약속된 코드, 그렇죠. 약간 약속된 모르스의 코드로 큐 이제 코드 네. 두 같은 명이 느낌으로. 조난되었다는 뭐 그냥 충분히 이제 1바이트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훨씬 더 이제 패킹한 사전에 이제 약속돼 있는 그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될 테니까 그 경우의 수만 따다다다닥 해서 그만큼만 쏴도 이제 평문으로 이만큼 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이제 겸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음. 딱 모르스 코드에 있어요 그런 게. 그놈의 모르스 코드 진짜. 씨. 그리, 약간 큐 코드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신고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못 받는 곳도 있대요. 그래서 못 받는 곳인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셋업을 해놓은 그런 릴레이 스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개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개국에서 대신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만 이제 그런 신고를 받는 곳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이 애플이 뭐 하청을 줬든지 뭘 했든지 해서 그 셋업을 해놓은 중개국에서 이거를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전화를 직접 걸어서 신고를 대신 해준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네 뭐 일단 미국하고 캐나다부터 시작을 하고요. 11월부터 그리고 2년 동안 무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아마 쓸 일이 없겠지만 뭐 미국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청은 아니고 뭐 협력업체 글로벌 스타 있죠. 예, 뭐 위성은 그런데 그러니까 지상국. 예, 그 지상 저 중계 센터는 누가 운영을 하냐겠죠. 예. 그래서 뭐 그것도 뭐 협력 업체가 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위성 그 자체는 이제 뭐 얘기하신 글로브스타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애플에서 뭐 인정은 뭐 당연히 그런 거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뭐 안 하는데 뭐 위성업자 뻔하죠. 네, 뭐 여기저기 뭐 이거저거 해보면은 뭐 다 뻔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다루진 않았고 제가 이제 외신 브리핑 통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티모바일이랑 스페이스X랑 이제 그걸 한 게 있어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건 건데 이제 그 스타링크 위성에다가 이제 그 약간 이제 이 티모바일이 지원하는 미드밴드 주파수를 쏠 수 있는 그 안테나를 탑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쏴서 이제 핸드폰 신호가 터지게끔 한다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뭐 데이터 송신 그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앱으로만 이제 현재로서는 뭐 비상용으로만 한정을 한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위성의 그 성능이 좋아지면은 뭐 적은 양의 데이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비슷한 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 아이폰 14가 이거를 지원한다는 게 조금 흥미롭긴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위성으로 나의 찾기 앱에서 이제 위치 공유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만약에 혹여나 이분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실종이 되셨거나 뭐 이런 경우면은 뭐 이제 나이 찾기 앱에 마지막으로 위치 기록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신고를 뭐 하든지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예,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이폰 14에서 이제 이건 이제 미국에서 파는 아이폰 14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물리심 슬롯이 빠져요. 그래서 eSIM으로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웬만하면 미국에서 직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외신 브리핑에 또 써놨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eSIM 관련 정책이 아주 개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면은 여러분의 고생길이 어떻게 될지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IMEI를 뭐 등록을 해야 되고 뭐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eSIM 한번 써보려 그러면 그죠. 해보셨잖아요. 예. 회사마다 다른데 의외로 간단한 곳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특정 번호를 누르면은 이제 스크린샷이라고 해야 되나? 팝업이 뜨는데 팝업에 IMEI 1번, 2번, EID 다 뜨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올리면 알아서 머신이 읽어서 그거 다 입력해주고 이제 그걸로 등록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긴 번호들을 일일이 입으로 다 불러줘야 되는 업체도 있어요. 뭐 세븐 모바일이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뭐, 그, 신규 개통은 거기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동화가 돼 있는데, 예. 기존 물리심을 이제 e심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네. 그게 자동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IMI 2개, EID, 그게 16자리였나? 그거를 다 불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물리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사세요. 무음이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메이저 통신사들 다 되고 주요 알들도 다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만 쓰실 거면 사실 20만 돼도 이제는 뭐 무리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문제죠. 원래 e심의 매력은 그냥 이메일로 QR코드 하나 오면 그걸로 찍고 이제 그걸로 개통 끝이 돼야 되는데 이 K e심은 예전에 그 뭐냐 CDMA 때 쓰는 느낌처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네. 해외 갔을 때가 문제죠. 그렇죠. 해외가 물론 요즘 막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있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2심 선불심 파는데 이런 데 많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여전히 뭐 네. 다른 그게 나라 아닌 나라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게 좀 말이 많은 게 2심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알뜰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알뜰폰이라고 이제 그쪽 MVNO라 그러는데 그런 통신사가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메이저인 애들 뭐 T-모바일, 버라이즌, AT&T 뭐 스프린트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지원을 당연히 하는데 이제 그게 또 그쪽으로 가면은 또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뭐 알뜰폰 애들로 가면 이게 지원 상태가 다 천차만별인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 중앙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요. FCC가 일을 했어야지 옛날 그 트럼프 시절에 FCC가. 근데 뭐 일을 안 하지만 이제 애플이 우리 이제 우리 물리심 안 쓸 거임 할 거면 알아서 넣겠죠. 이제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 장사하기 싫은 거 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초반에는 조금 그 진통이 좀 있긴 하겠죠. 네. 넣긴 할 거예요. 뭐 FTC보다 강력한 게 애플입니다. 걔들한테는. 뭐 틀린 말은 아니네. FTC가 FCC요? 뭐 하여튼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야 예. 뭔 말인지는 알겠어. 하여튼 그래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아직은 그러니까 저도 이심을 사실 굉장히 초반부터 썼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거의 바로 뭐 T-모바일 된다고 했을 때 막 바로 써봤던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뭐 OS 단에서도 막 그 이제 폰 옮길 때 막 심을 옮겨준대요. 이제는 폰 이렇게 바꿀 때 그래서 이 심을 바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같이 이제 이동을 시킨다 그러더라고 iOS에서. 그러니까 이런 물론 네 뭐요? 그것도 이제 통신사에서 지원할 때. 예, 뭐, 예스. 우리나라는 안 할 것 같은 지원 안 할 것 같은.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그딴 거 감히 없어. 등록을 해야지. 정부에 등록을 해야죠. 진짜 그놈이 그렇게 대포폰이 그렇게 무서워서야 원데 뭐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다 대포폰이 그렇게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좀 네. 네, 뭐 하여튼 그 대포폰 그놈의 대포폰이 뭔지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심 관련 정책이 너무 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뭐 한 내년쯤에 이게 좀 뭐 정책이 좀 실제로 좀 정착이 되고 이러면은 해볼 만하겠다 싶긴 한데 지금은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해서 뭐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이거 20만 되는 아이폰을 직구를 하시겠다 이러면은 저는 조금 말리고 싶기는 한데요. 뭐 이거를 다 뚫고 갈 자신이 있으시다. 뭐 그건 자신이 있으시니까 직구를 하시겠지. 이러면은 뭐 그러십시오. 뭐 그거까지 제가 말립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요. 아이폰 14는요. 가격이 역시 동결입니다. 뭐 799인데 이게 100불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100불 더 쌌던 거는 아이폰 14 미니였고요. 그래서 일반 사이즈 기준은 가격 동결이 맞고 그다음에 플러스는 100불 추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25만 원부터입니다. 네, 100만 원 돌파를 한참 했어요. 예, 환율 고마워라.